작가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김 작가입니다. 바람은 선선한데요. 집안에 있으면 여전히 더운 건 뭐죠? 비가 오려면 좀 시원하게 내리든가 찔끔찔끔 내리니까 습하기만 하고 너무 끈적거립니다. 앞에는 또 멀뚱멀뚱 눈만 뜨고 이렇게 조피디가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멀뚱멀뚱 씨. 네. 네. 멀뚱 조피디입니다. 네. 바로 시작해요? 네, 바로 시작하시죠. 알겠어요. 네. 자, 1년치 비가 일주일 만에 내린 퀸슬랜드 북부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쪽은 더 습하겠죠, 여기보다. 그런데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래요. 몬순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하는데요. 특히 중부 해안가 지역에 기상경보가 발령될 거라고 하니까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타운스빌 서부 지역 주민들에게는요, 이미 비상경보가 발령됐고요. 사진을 보니까 길이며 집안 바닥이 진흙으로 범벅이 돼 있고 가구들은 또 물에 젖어가지고 밖에 다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안심할 수 없다니까 참 심란합니다. 재난지역 기부 사이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GIVIT입니다. 모금된 돈으로는요 100% 다 물품 구입에 쓰인답니다. 그것도 지역 공급처에서 구입을 한다니까요. 제 지역 상권도 살리고 피해 주민도 돕는 거죠. 인터넷에서 GIVIT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들려오는 미담이 있어요. 물이 무릎까지 막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몇몇 주민들이 저기 불빛이 있는 어느 한 집으로 향합니다. 포퓰린 씨의 2층 집입니다. 발전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전기가 있었던 거죠. 무려 주민 60명이나 수용을 했다고 해요. 게다가 애완동물까지 다 갔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착한 이웃이에요. 나중엔 군인 구조대가 와서 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연재해가 있는 와중에 퍼스 쪽에서는 좀 잠잠했었는데요. 그동안 수요일부터 일주일간 35도를 넘는 기온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강풍에 천둥 번개까지 동반한다고 하니까요. 또 산불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답니다.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징후들이 막 나타나다가 지구가 멸망한다는 스토리 있잖아요. 한 가지 지속적으로 드는 생각은 인간이 자연 앞에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렇게 자연재해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럼 복구는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듭니다. 뭐가 들어요? 복구는 어떻게 하지? 네. 정말. 네. 한 가지 떠오르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또 오르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실제로 우려를 하고 있답니다. 네. 이번 홍수 피해만 해도요,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다는 거예요. 보험업계에서는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 관련해서 보험료 얘기가 나왔습니다. 방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보험료로 커버가 안 될 정도로 심한 피해가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자연재해가 자꾸 일어나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죠?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 2017년도에 네. 리스모어라는 지역에 홍수가 굉장히 심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보험을 커버를 해줬겠죠, 일부. 그 다음에 보험료가 연간 3만 불에 육박하는 걸로 입증되지 않은 리포트를 통해서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리스모어는 2017년 3월 사이클론 데비가 뉴사우스웨일즈를 덮치면서 그 지역이 완전히 물에 잠겼었는데요. 거의 2층 건물 중에서 1층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정도로 피해가 심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의 보험료가 올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꾸 자연재해가 심하게 일어나니까 자연재해가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은
보험 가입하기가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꺼려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험회사에도. 그렇죠. 뭐.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뉴스 기사를 읽어보면 보험 회사들은 계속해서 그 지역에 보험을 받아주고 싶긴 하다. 하지만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겠습니까?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는 그 차액, 그죠? 이 사람들이 안아야 되는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정부와 논하지자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텍세이션 오피스에서 플러드 레비라고 그래가지고 세금을 새로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퀸슬랜드에 있는 도로와 뭐 교량 이런 것들을 다시 재건하거나 놓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개입이 돼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요. 그렇죠. 이런 일반 민간 회사한테 모든 걸 다 하라 그러면 민간 회사는 실제적으로 이득이 안 되면 안 하죠. 근데 이제 살살 꼬셔서 하려 그러면 정부의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네. 금융권 로얄 커미션 최종 보고서가 월요일 날 나왔죠. 네. 네. 그 훈 얘기가 또 있다는데요. 네. 지난번에 그렇죠. 네. 저희들이 금융권 로얄 커미션의 최종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자유당이 살짝 끓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스콧 모리슨이 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당은 기본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네. 자유당도 다 수용하겠다. 단 조건이 달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모기지 브로커에 관련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모기지 브로커한테 커미션을 은행에서 주지 않고 그렇죠? 커스터머가 그 커미션이 아닌 피 베이스로 주게 하라 이렇게 공고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가 발빠르게 2020년 7월이 되면 트레일 커미션이라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커미션은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피를 이제 은행이 줄 거냐, 그다음에 고객이 줄 거냐는 3년 정도 리뷰를 한 다음에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자유당에서는 이 모기지 브로커 이거를 너무 급격하게 시행을 하게 되면 손을 보기 시작하면 이 사업 전반 그러니까 모기지 브로킹 하는 이 산업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유예기한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수용하겠으나 네, 네. 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금융권 최종 보고서를 양 당이 다 이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는 뭐만 남았냐면은 언제 할 거냐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당이 내가 언제 할 것이다. 언제 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 최종 보고서가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자기 쪽에 유리하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권 로얄 커미션 보고서가 나가고 나면 금융권이 굉장히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 웬 겁니까? 이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4대 은행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면서요. 뛰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ANZ 은행 주가가 약 4.12%가 상승했고요. 커먼웰스 은행 주가가 3.71%, 웨스트팩 은행의 주가가 4.89%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봤더니 미국의 나스닥 주가가 올랐어요.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의 나스닥 주가가 오르면 전 세계 주가가 조금씩 오르지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중간 보고서 이후로 해서 은행 주가가 엄청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금융권 로얄 커미션이 시작되면서 은행 주식들이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빠져나갔었는데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 이렇게 급등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동안 은행권이 최종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가장 위험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최종 보고서가 딱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진 거죠.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최종 보고서에 맞춰서 대비책만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뛰면서 그동안 손실 본 거를 그대로 다시 만회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4대 은행이나 이런 그 은행권은 주가가 올랐는데 모기지 브로킹을 하는 회사들의 주가는 완전히 막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기지 초이스의 주가가 32%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파이낸스 그룹의 주가가 30% 이상 급락했답니다. 그래서 이 모기지 브로킹 분야는 심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4대 은행 중에서 NAB의 이사회 의장하고 대표가 굉장히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4대 은행 중에서 나머지 3개 회사들은 지난번 로얄 커미션의 청문회 때 나와서 로얄 커미션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상당히 공손하게 대답을 했나 봐요. 네. 그리고 잘못된 게 발견될 때마다 이거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쪽 NAB의 이 두 대표들은 나와가지고 굉장히 건방지게 대답을 했었나 봅니다. 태도가 문제예요. 네, 태도가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잘못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비스도 안 하고 피를 차지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지요. 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대답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그냥 들어왔어요 라든가 아니면 뭐 질문하는 거에 계속 한숨 쉬고 조롱하고 위원들을 조롱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서 NAB의 CEO하고 체어맨은 좀 이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미디어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 두 명이. 그래서 NAB의 의장인 켄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NAB의 CEO인 앤드류 소번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앤드류 소번 이 사람은 최종 보고서가 나오고 롱 서비스 리브를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게 뭐냐면 최종 보고서가 나왔으면 NAB 수장이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NAB를 어떻게 혁신시킬 것인가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휴가를 가겠다고 한 거예요. 네. 여기저기서 비난을 하니까 휴가 가는 거를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주목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휴가가 가족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휴가를 취소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엄청난 먼 일을 한 것 같이 얘기했네요. 그렇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제 아들하고도 네.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아들요? 네, 그렇습니다. 참 한국 정서하고 이 외국 사람들의 정서는 굉장히 다른 것 같다. 예를 들면 한 은행의 대표가요, 그렇죠? 어떤 비즈니스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회사의 운명이 달린 보고서가 나왔고 굉장한 중요한 시점에 자기가 휴가를 가겠다고 낸 것도 웃기는데 휴가를 취소하는 이유를 가족을 거기다 걸고 들어갔어요. 가족과 이미 오래전에 약속돼 있었던 거를 내가 취소하겠다. 그럼 뭐 지금 방금 김 작가님 반응이 되게 큰 거 뭐 한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으면 만약 이런 소리를 했으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그렇죠. 제가 그 첫 입사했을 때, 첫 그 입사를 하고 부장이 네. 신입 직원을 앉혀놓고 한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말이야. 내 와이프가 애 낳으러 갔을 때도 나는 회사에서 일을 했어. 이렇게 자랑질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회사의 대표가 우리 애 때문에 내가 뭐 그만둬야 되겠다든지 애 때문에 어디 가야 되겠다든지 비즈니스를 안 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에서는? 웃기죠. 그렇죠. 근데 네. 호주에서는 지난번에 국회의원 한 명이 그죠? 애들을 한 명을 더 낳고
애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맞아요. 위해서 여자 국회의원이요. 그렇죠. 예. 그만두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퍼스에 있는 한 국회의원도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가족들하고 좀 더 생활할 수 있도록 캔버라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 퍼스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가지고 어디 큰일 하겠어? 막 이렇게 당장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를 보면서 야 여기 호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되게 자랑스러워하잖아요. 그렇죠. 가족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되게 신선했어요. 이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발언을 보고 문화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AMP를 비롯한 4대 은행이 지금 그 고객들한테 잘못해서 보상해 줘야 되는 금액이 최소 1억 8천만 달러라고 추정을 했었는데요. 네. 이 금액이 쉽게 10억 달러를 상회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그만큼 많이 피해 나네. 금액이 뭐 이제 뒤져보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보상받기까지 수년이 걸릴 텐데 언제 이게 시작될 것인가? 이게 혹시 우리 해당돼요? 해당되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슈퍼애니메이션이 AMP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AMP로부터 보상을 받지 않을까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금융권 로얄 커미션은 이제 정치권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보고서는 나왔고요. 이 정치권이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 성실하게 이 권고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렇지. 기구를 만들고 네. 관리 감독을 하고 처벌을 하고 할 건지는 이제 정치권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여차하면 지금 주식이 오르는 걸로 봐서는 금융권이나 아니면 이쪽 금융권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됐다. 뭐 저 정도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정부가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원래는 야당이 네. 그거를 물고 늘어져야 되죠. 네. 왜 이거대로 안 해? 한대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둘 다 미지근하다. 예를 들면 금융권의 눈치를 보고 잘 안 한다. 네. 그럼 못 딴 거 있겠습니까? 촛불 들고 나가야죠. 그래요? 일단 지금은 네. 노동당은 좀 강력하게 나와서 네. 그럴 염려는 없는데 네. 두고 봐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자유당은 몇 달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당장 자유당이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일 거고요. 다음 차기 정권이 넘어가서 누가 잡든 간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봐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어떤 반응이 나왔느냐 하면 뭐 잘못한 건 처벌해야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백투 노멀 그러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나는 고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얄 커미션은 권고 사항이고요. 이 권고 사항을 얼마만큼 성실히 실행하느냐는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할 때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부터 투표 기간까지 그죠? 이 양당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계속적으로 이제 주장을 할 겁니다. 벌써 자유당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3천만 불을 준비해놨어. 예전에 금융권으로부터 피해 받았는데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3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3천만 불의 자금을 확보해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리포터가 계속 묻죠. 그럼 언제 할 건데? 언제 할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은 곧 이렇게 하죠. 스케줄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스케줄이 나오는지를 잘 들여다보고 안 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촛불 들어야 되겠죠. 근데 일단 우리가 네.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걸 누가 보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금융권 로얄 커미션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그래서 그걸 계속 추적 보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근데 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미디어가 누가 있냐면 공영방송이 그걸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는 SBS나 ABC가 공영방송이지요. 특히 이제 ABC 같은 경우는 그래서 ABC 같은 데가 그걸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ABC에다가
힘을 가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ABC를 민영화하자는 논란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들을 잘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뭐 국민이 촛불을 들든지 뭐 난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왜 그 말콤 텀블 친구가 ABC 이사회 의장이었고 그래서 말콤 텀블의 경제 정책을 비난하는 ABC 리포터를 쫓아내라고 압력을 가했다가 의장하고 사장이 둘 다 잘려나가는 뭐 이상한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송 장악을 하려는 그 유혹은 정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공영방송을 지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 보다 보면 겟업이라는 아주 진보적인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이 미디어 이제 그 동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계속 페이스북에 올려요. 올리는데 그 중에 ABC의 전직 대표인가 누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ABC를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그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권 로얄 커미션도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미디어가 보도를 안 해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제가 뭐라고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뒤져보고 나오는 거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조사를 좀 꽤 했네요. 다음 소식을 볼게요. 도로 법규에 관한 소식입니다. 갓길에 왜 경찰차가 불을 깜빡이고 서 있으면은 달리다가 40km로 속도를 줄여야 하잖아요. 경찰차뿐만이 아니고요. 네.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번갈아 가면서 반짝이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앰뷸런스도 포함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네네. 이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NRMA는 고속도로에 이렇게 불필요한 위험을 또 야기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경찰협회 회장은요, 법이 아닌 상식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벌점 3점에 448달러 벌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네. 제가 한번 캔버라 가는 길에 그런 일이 있었죠. 맞아요. 110km로 달리고 있는데 갓길에 경찰차가 불을 깜빡이고 서 있어서 속도를 줄이는데 갑자기 40도로 줄이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거기다 뒤에 오는 차도 그렇죠. 차가 뒤에서 달리고 있잖아요. 따라오고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사고 나겠더라고요, 자칫.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줄이는 걸 법규화해 놓고 이걸 지키라 그러니까 네. 경찰들도 반발하는 거죠.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실제로 느낀 거니까 이거는 또 합당한 문제 제기 같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이 네, 거기서 네. 나오는 거죠.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해마다 익사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많이 발생하죠. 지난번에도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만 20세 미만 익사자가 많다잖아요. 네. 예, 그래서 모든 초등학생들의 수영 교육 지원을 또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나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네. 멜번에서는요, 새롭게 정해진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수영장에 아예 들어가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라 카운슬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초부터 수영 레슨을 받는 아이들의 부모에게 Watch Around Water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부모들은요, 수영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가 이렇게 손을 뻗으면 닿아야 되는 거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지정된 손목 밴드를 착용해야 되고요. 휴대전화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부모한테 얘기하는 거죠. 네, 부모한테 하는 네네. 거예요. 네. 인명구조원은 대개 100명 정도를 이렇게 감독할 수 있대요. 그런데 좀 더 안전을 원한다면 부모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죠. 이 새로운 규칙을 좋게 보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너무 까다롭게 하면은 수업 시간 외에는 뭐 아예 수영장을 안 찾게 될 거라는 우려도 있어요. 이거 진짜 그 부모님들은 애들을 데려다 주고 떨자 놓고 네.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픽업해 가길 원하시지 거기 가서 수영장에 가서 부모님이 거기 이제 바로고 앉아서 네.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녀들이 손 닿는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 좀 애매하군요. 이거 뭐 손 닿는 데 왔다 갔다 하게 하려고 그러면 수영 강습이 될까요, 이거? 그러게요. 네, 제대로 안 되는데 아무도 이제 수영장을 안 가는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도.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NSW주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총리가요, 선거를 앞두고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이 보안 카메라라고 하면 CCTV를 얘기하는 CCTV예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펜리스와 월론딜리까지 서부와 남서쪽 지역 10개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쪽 지역에 자격을 갖춘 사회단체나 소규모 사업체에게 4년에 걸쳐 500만 달러를 투자해서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CCTV는 뭐 경찰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지요. 네. 어떤 경우는 CCTV의 내용만 모아서 유튜브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감시 카메라가 있으면 나쁜 짓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요즘 카메라 기술이 워낙 발전이 돼서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안면 인식 같은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CCTV 카메라로 찍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안면 인식을 해서 이 사람이 수배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확도는요?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3만 명인가요? 3만 명 정도가 모여 있는 음악 콘서트, 네. 뭐 이런 콘서트에 참가한 참가자들을 카메라로 스캐닝해서 거기서 기소 중지자, 그러니까 수배자를 한 뭐 서너 명을 잡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기술이 되게 좋아지고 있는데 중국이 그런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나요? 네, 요즘 IT 기술은 중국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CCTV를 한다는데 저는 한 가지 걱정은 뭐냐 하면 제대로 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었죠. 했는데 문제는 해상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찍어놓고도 판별할 수가 없어요. 너무 화질이 떨어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4년에 걸쳐서 500만 달러를 지금 한다는데 이 500만 달러라는 금액이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CCTV에서 봐서는 제가. 그러면 이거 몇 대나 설치할 것이며 어느 정도 퀄리티의 CCTV를 설치할 것인가. 한 1,000대 정도 한대요. 1,000대 정도요? 네. 그럼 1,000대 정도면 대당 5,000불 정도 되네요. 네, 네. 그렇게 따지면 대당 5,000불 정도면 상당히 괜찮나요? 비싸죠. 뭐 녹화 장비까지 다 포함해서겠죠. 네. 어쨌든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볼게요. 공항에 자주는 아니더라도 종종 가잖아요. 그렇죠. 픽업하러 가기도 하고. 갈 때마다 우리 불만이 있죠. 주차비 비싸다. 겁나 비싸죠. 그러면서 막 아이디어 짜잖아요. 여기서 기다릴게. 네가 빨리 갔다 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근처 골목에서 기다리다가 시간 돼서. 아니 도착했어 그러면 그 픽업하는 존에 가서 프리로 픽업을 하기도 하지요. 맞아. 짧잖아요. 근데 뭐 10분 뭐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 안에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는 사람 얘기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조카가 온다든가 뭐 친척이 온다 그러면 생판 모르죠. 그렇죠. 그럼 무조건 대놓고 가서 기다리다가 픽업을 해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요. 네. 네, 이게 저희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예, 기사를 보니까 시민들이요. 뭐 3, 4분밖에 안 있었는데 20여 불 내야 돼. 또 뭐 바가지 쓰는 거다. 뭐 불만의 소리가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네, 그런데 생산성위원회는요. 공항 주차 요금이 불합리하지 않고 20달러를 부과하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는 무덤이 있겠습니까? 뭘까요? 네. 지금 그 생산성위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승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터미널과 가까운 곳에 땅이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주차장도 져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겠죠. 네. 그 비용을 뽑아먹기 위해서 그렇겠죠. 거기에다가 또 교통 체증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금액을 비싸게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겠다. 내 말이요. 그 네. 뭐라고 했냐면요. 네. 공항에 오는 방법은 많아. 우버도 있고 택시도 있고 기차도 있어. 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서 온 친척 보고 거기 우버 있으니까 타고 오쇼.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국내선이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네.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좀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게요. 그렇다고 기차 타고 가면 싼가요? 우리 가봤죠. 아이고 기차비도 장난 아닙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차비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죠? 주차비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별 문제 없어 이렇게 생산성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물론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겠죠. 많으니까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네. 좀 심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킹스포드 스미스 공항은 1920년 1월 20일경에 개항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인 민간 공항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1920년대 중반 시드니와 멜번 및 아들레이드행의 국내선 운항이 첫 시작이었고요. 이 무렵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운영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02년에 민영화되면서 시드니 공항 주식 회사 시드니 에어포트 코퍼레이션 리미트로 관리 및 운영이 넘어갔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세계 28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공항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민영화가 되면서 주차 비용이 굉장히 높아졌다. 뭐 이런 불만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어떻게 뭐 이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데려다 줄 때는 그냥 떨어뜨려 드리면 되는데 그래도 네. 친척분들이 오면 가서 뭐 저희들이 다 수속해 줘야 되고 보내드려야 그럼요. 되고 안녕히 가세요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차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주차 비용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되기는 하죠. 근데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내라면 내야죠. 근데 이렇게 생산성위원회가 주차비가 비싸지 않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주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은요 돌잔치를 갔다 오는 바람에 기사를 많이 뽑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 PD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바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돌잔치가 없었으면 좀 더 여러 가지 꼭지를 했을 텐데. 그렇죠? 그쵸. 네, 오늘은 길지 않습니다. 다음부터 조금 더 충실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전해드렸던 멜번 아파트 화재는요, 담배꽁초가 원인이랍니다. 발코니에 버려진 꽁초가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번졌다고 해요. 날도 이런데 좀 조심했어야죠. 세상에 담배꽁초가 그렇게 큰 불을 일으키다니 역시 그 건물 자재가 영국 그랜펠 타워의 외벽 자재와 같은 종류로 돼 있다고 건물 검시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드러날 거 방송에 나와서 90%가 콘크리트로 돼 있다고 말을 합니까 그래? 요즘은 뭐든 믿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리고 쉽게 믿을 것도 못 되고요. 여러분 날카로운 분별력을 키웁시다. 그래야 가짜 뉴스에 놀아나지 않잖아요. 동의하는 의미에서 오른손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오른손 번쩍 들면서 김 작가의 오늘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 PD님.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